안녕하세요. 명랑하고 따뜻하면서도 차갑고 냉철한 이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독사가문 상처에 대해서 중단된 부분부터 다시 은유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냉혹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냉혹한 정의는 그 사형수 그 집행관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로 이제 정의를 갖다 내세우는 것을 니체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형수의 그 집행관은 복수심, 냉혹한 잔인함 이런 것을 이제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도 이 사회를 지배하는 정의도 이렇게 냉혹한 정의란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것은 정의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참 정의가 될 수 없죠. 이 차가운 칼날, 이거는 차가운 정의가 아닌 니체는 다른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정의는 사랑의 정의라는 것이죠. 사랑의 정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눈물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는 사랑의 정의, 사랑의 정의, 사랑의 정의 같은 말입니다. 사랑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참 니체의 이 정의가 좀 특별하죠. 사랑과 정의가 이렇게 하나 된 그런 사랑의 정의. 참 이런 거는 니체의 그 특별한 어떤 해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정의는 눈물지 않은 정의라는 것입니다. 눈물지 않은 정의. 눈물지 않다. 이 눈먼 정의, 뭐 눈먼 정의 그런 말도 있거든요. 눈먼 정의, 블라인드 저스티스 해가지고 눈먼 정의, 뭐 블라인드 채용 뭐 그런 말도 하는데 눈먼 정의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눈먼 정의도 모든 것을 다 그 조건을 덮어놓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눈먼 정의가 되면 안 되죠. 뭐 눈먼 시계공 뭐 그런 진화론에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눈먼 시계공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그런 부분적으로 눈먼 어떤 정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참된 정의는 눈먼 상태에서 하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제 똑바로 응시하는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참된 정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먼저 사랑을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도 창조의 진선미, 니체에게 진선미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창조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존 질서, 기존 세계 내에서 기존 그 사회에서는 그 진선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쁜 정의, 나쁜 진선미, 이렇게 냉혹한 잘못된 그런 것은 있어도 참된 진선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선미도 창조를 해야 되고 사랑도 역시 사랑도 기존 이 현세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창조. 그럼 어떤 사랑을 창조하는가? 징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도 감당하는 사랑을. 엄청난 거죠. 죄와 벌을 다 감당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벌을 다 감당한다는 건 뭐죠? 엄청난 책임감이죠. 자기가 죄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처벌도 각오하는 엄청난 책임감, 사명감이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그것이 이제 진정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창조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감당이 없죠.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다 그걸 면책하려고 그러지 그 책임을 징벌을 갖다가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경우는 드물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책임을 다 회피해가지고 자유라는 것도 다 도피한다. 자유로부터 도피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책임을 진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희생과 헌신, 뭐 봉사 이런 거하고 같이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랑을 창조해야만이 정의라는 것도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정의는 또 뭐냐? 정의를 만들어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관만 빼고 재판관은 이거는 왜 뺐을까요? 재판관은 워낙에 죄를 많이 지었겠죠. 그 선악이라고 하는 그 엉터리 재판을 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판관을 예외로 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요 말은 뭐냐면 정의라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정의는 모든 사람은 유죄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모든 인간은 원죄를 지고 있다. 종교 사회하고 현대 사회하고 이 종교가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지만 현대 사회로 해서 종교의 어떤 종교도 살아있고 종교적 가치, 종교가 지배했던 그 선악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대로 현대 사회로 다 그대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이된 것은 그 기본 바탕이 바로 사람은 유죄다, 원죄가 있다. 그 말이 이제 사람을 다 이제 이렇게 죄로 엮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런 어떤
잠재적 범죄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니체는 이제 그걸 부정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살면은 죄가 없다 말입니다. 삶에 생성, 살면 니체는 살면은 죄가 없다 그런 얘기를 생성은 무죄다 뭐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원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 생명 자체는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을 갖다가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또는 뭐 원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법을 만들고 도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간을 갖다가 옳가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는 정의 이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것도 좀 특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또한 이 말도 들으려 하는가 철저하게 정의롭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거짓말조차도 인간에 대한 호의가 된다는 것을 이 얘기도 이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 정의라는 것도 저번 시간에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진선미라고 하는 것이 그 모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진선미라고 해서 뭐 100% 진선미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 그 진선미에도 위악추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악추를 걸음으로 했을 때만 진선미가 또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 줄기 열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진선미라고 한다면은 비유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뿌리에 해당하는 위악추입니다. 위악추라고 하는 뿌리가 있어야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선미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100% 순도 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거짓말조차도 호의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런 의미도 있거니와 또한 이 정의라고 하는 이 사회 말은 정의롭다 뭐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이 사회가 악이 판치는 사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악의 그런 세상에서는 거짓말이 어떤 진실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판치는 사회 그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 어찌 철저하게 정의롭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인가? 내 어찌 모두에게 그들에게 속해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다만 각자에게 내 몫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는 족하리라. 철저한 정의, 완전한 정의 뭐 그럴 수 있겠죠. 철저한 정의, 뭐 보편적 정의 그렇게 봐도 되고 철저한 정의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은 각자에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제 몫을 나눠주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의론인데 그 정의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대 사회에서도 이제 그 정의 어떤 법과 원칙 이런 것을 세웁니다. 각자에게 제 몫을 준다. 근데 이거 각자에게 제 몫을 준다. 여기서 내 몫이라고 하는데 그 다릅니다.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거하고 각자에게 내 몫을 주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하여튼 각자에서 제 몫을 준다는 것은 그게 쉽게 이게 되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뭐 각자에게 뭐 능력에 따라서 뭐 일하게 하고 뭐 능력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뭐 그런 부르주아 어떤 그런 자유주의 어떤 자본주의 어떤 그런 분배 방식 그런 정의를 갖다가 그렇게 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각자에게 재무를 준다 그거는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양육강식의 어떤 그런 어떤 정의, 정의도 아니지만 하여튼 양육강식의 어떤 그런 분배, 그런 것을 이제 정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그걸 부정하고, 물론 그 이제 각자의 제 몫을 준다,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의미가 있지만은 니체는 거기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내 몫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참다운 정의, 철저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 내 몫을 준다는 것은 뭐죠? 사람들에게 각자는 이제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제 몫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건 니체는 대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시하는 거죠. 보시.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나로부터서 시작되고 내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그럼 내 것을 주려면 그만큼 자신이 어떤 풍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체는 이런 이제 베푸는 도덕, 니체의 도덕을 베푸는 도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내 몫을 줄 때 거기서 정의가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내 몫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몫을 각자에서 제 몫을 준다 그 말은 자기 몫을 달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인데 이제 니체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 몫을 먼저 나누어주는 보시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정의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특별한 주장입니다. 니체 이런 면에서는 니체의 어떤 그 안목이 대단히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아리스토텔레스의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몫을 준다.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참다운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이여 모든 은둔자, 은둔자라기보다도 이제 은자, 긍정적일 때는 은자에게 불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은둔자가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은둔자가 어떻게 보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은자라는 것은 이제 지혜로운 자죠. 이제 수행자, 지혜로운 자들을 함부로 모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자는 기쁜 샘물 같다. 그 왜 그러냐면 은자는 기쁜 샘물, 지혜의 보고죠. 기쁜 샘물, 만인을 생명수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은자를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돌을 던지지도 말라. 던지기는 쉽다. 그러나 그 돌이 바닥에 가라앉고 나면 말하라. 누가 그것을 다시 꺼내려 할 건가? 그건 돌을 던지지도 말라는 거죠. 이게 샘물이라는 것은 공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뭐 독을 뿌리고 뭐 돌을 던지고 하면은 모두에게 다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은자를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자를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또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은자를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이미 모독을 가했다면 차라리 그를 죽여버려라. 이건 내용이 또 이제 완전 반전이죠. 끔찍한데. 근데 이 뭐 죽이라는 것이 꼭 뭐 죽이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은자를 모독했다면 죽여버려라.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공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 군자는 죽일 수는 있어도 모욕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군자를 모욕할 수 없다. 그 말은 죽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군자를 또 뭐 죽인다 해서 모욕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는 이런 군자나 이 은자나 좀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됩니다. 하여튼 이런 그 어떤 위대한 사회적으로 어떤 샘물과 같은 그런 존재는 모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욕한다고 해서 그게 모욕되는 게 아니죠. 인간 그 존재라고 하는 존재의 그 어떤 위상, 그런 존엄은 모욕한다고 해서 모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일 수는 있어도 모욕되지 않습니다. 누구죠? 까미가 그런 얘기했죠. 인간은 뭐 패배할 수는 아직이 뭐 죽을 수는 있으나 패배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까미가 한 말도 그것도 이제 맥락이 같은 말인데, 하여튼 이 모욕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큰 인물들에 대해서 이처럼 그걸 이제 강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끝내고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18장에 이걸 지나가는데 이걸 다시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장은 상당히 문제의 장이긴 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제 여자에 대한 얘기인데, 여자의 니체가 뭐 반여성주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하고 이제 이 장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여자에 대한 어떤 니체의 주장들인데 좀 뭐 파격적인 것도 있고 뭐 그 무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지나가다가 우연히 노파를 만나가지고 그 노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니체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중요한 그런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자는 무엇이다? 여자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다. 요 말은 좋은 말이죠. 여자에게는 여자의 모든 것은 다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신비라는 그런 의미도 되니까 아주 좋은 말이죠. 여자를 갖다가 찬양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의 해결책을 갖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임신이다. 이게 좀 이상하죠. 수수께끼 신비라면 그것을 신비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라든가 뭐 철학 그런 거 관련이 되는데, 임신, 뭐 잉태를 함으로써 그것만으로서 해결책이 된다. 이제 요런 좀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거죠. 임신, 뭐 잉태를 갖다 좋은 의미로 보면 엄청나게 또 뭐 큰 의미도 가지지만은 신비하고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다가 좀 엉뚱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러나 니체가 임신이라든가 잉태 이런 것은 아주 그 창조적인 행위로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만 또 볼 수도 없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하나의 수단이다. 수단.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목적은 언제나 I에 있다. 그렇다면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무엇인가? 수단이라는 말, 이게 니체의 저번 시간에 그 언어의 한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언어에 다 그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언어에 모순이 있고, 뭐 수단이나 이 수단에 이제 뭐 대립으로 이제 목적이 있는데, 뭐 목적은 좋은 것이고 수단은 나쁜 것이고, 요렇게 또 하면 이분법이 되는 것이죠. 목적도 나쁠 수가 있고 또 수단도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수단이라고 해서 그 말이 무조건, 이 말이 무조건 나쁜 말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우리는 목적은 좋은 것이고 수단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면 안 되고, 이제 수단이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떤 수단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I인데, 그러니까 I보다 그러면 남자가 못하다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I라고 하는 큰 목적이 있고 남자는 그것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자가 뭐냐, 이제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남자에게 여자는 무엇인가? 참된 남자는 위엄과 노래, 위엄이라기보다 이제 모험, 참된 남자 모험과 노래, 이 두 가지를 원한다. 그러므로 남자는 위험천만한 장난감의 여자를 원한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여자는 남자를 수단으로 삼았는데, 또 남자는 여자를 역시 수단으로, 이제 장난감 이렇게 수단으로 삼았는데, 너무 이제 심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장난감으로서의 여자, 그 수단인데 너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수식어가 위험천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이제 요 해석이 또 여지가 또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위험, 모험을 즐긴다. 모험을 어떤 그런 중요시 해야 되는데, 그 여자도 그런 모험에 위험천만한 어떤 그런 모험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걸 좋게 또 볼 수도 있는데, 장난감이나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은 이 여자를 또 이제 여기 좀 모욕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를 수단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면 또 크게 문제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남자는 전투를 위해서, 여자는 전사의 휴식을 위해서 교육받아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도 조금 논란이 되겠죠. 남자는 전투를 위해서, 전쟁, 뭐 투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그렇다고 이제 여자를 전투에 무조건 이렇게 같이 동참하라 이렇게는 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를 휴식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런 또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전투를 하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뭐 이처럼 전투, 이런 투쟁을 강조하고, 사자가 낙태해서 사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투쟁은 뭐 이게 피할 수 없는 건데, 여자도 동참을 하면 좋겠지만은 이처럼 같이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전사의 휴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나름의 기여를 하는 것이 낫다, 뭐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뭐 또 이해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이것도 문제가 다 조금씩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니체 철학 자체가 여성의 어떤 그런 잉태라든가 뭐 임신 이런 것을 갖다가 대단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거는 틀림없는 그런 창조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의미가 크죠. 남자는 특별히 뭐 창조라는 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낙타의 어떤 그런 시대에 계속 안주하고 있다면 창조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낙타의 존재를 벗어나야 창조가 되는데, 근데 여자는 낙타의 어떤 그런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생명의 창조 활동은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자를 더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니체는 그래서 높이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 여기서 니체가 좀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했다 해서 뭐 반여성주의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달콤한 과일을 전사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전사는 여자를 좋아한다. 가장 달콤한 여자라도 그 맛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달콤한 과일을 전사는 좋아하지 않는데 지나치게 여자는 쓴맛이 있기 때문에 전사는 여자를 좋아한다. 뭐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아이를,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을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장을 하는 것은 니체가 아무리 천재고 초인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니체뿐만 아니라 모든 뭐 성인군자
인류사에 뭐 등장해 최고의 어떤 지성 할 것 없이 모두가 인간은 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공자 붓다 다 인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군자로 칭하지는 공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논어에 보면은 그 공자의 그 어떤 단점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런 일부의 어떤 오점을 가지고 그 성인군장을 갖다가 폄하할 수는 없겠죠. 니체도 이렇게 정말 완벽한 어떤 그런 초인적인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지금 이 글은 좀 감정적으로 썼다는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하여튼 니체가 사랑을 하다가 실현도 당하고 또 집안의 여자들에게도 많은 어떤 핍박도 받고 해서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제 이 글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천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나 아니냐 그렇게 또 비판할 수 있는데 천재도 다 감정이 있는 것이죠. 초인이라고 해도 또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한계 속에 있다. 초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또 평범한 사람들은 또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인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아이를 더 잘 이해한다. 그러나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아이답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아이답다. 이런 말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는 초인을 상징하는 거니까 남자에 대한 이제 긍정이죠. 남자에 대한 긍정인데 여자가 아이를 더 잘 알기는 하지만은 여자가 아이답다 이런 말은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빨간 표시를 했는데 문제가 다 좀 이 빨간 표시를 했는데 좀 문제가 되는 구절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좋게 해석하면 또 좋게 할 수 있죠. 또 아이라는 것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다 저기 잠반 이렇게 또 시비를 갖다가 해서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여지도 있습니다. 진정한 남자 안에는 여자가 숨겨져 있다. 아이가 숨겨져 있다. 아이는 놀이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대 여자들이요 남자 안에 숨어있는 아이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초인이죠. 예, 숨어있다. 남자에게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여자들은 그 안에 있는 남자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찾아내서 어떤 돌보라는 그런 의미인지. 여자는 보석과도 같이 순수하고, 근데 이제 여자에 대한 또 찬양이 나오죠. 여자는 보석과도 같이 순수하고 섬세한 장난감이야 한다. 근데 저 장난감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또 이제 조금 모욕적인 그런 언사가 되겠습니다. 보석과도 같이 순수하고 섬세하고 우아하고 그런 수식어는 좋았는데 이제 요 뒤에가 이 문제가 되네요.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세계 조건이 여러 가지. 한 줄기의 별빛이 그대들의 사랑 속에서 빛나기를 그대는 희망은 나는 초인을 낳고 싶다. 이건 좋은 말이에요. 여자가 이제 초인을 낳고 싶다 하는 것이죠. 이 남자보다 오히려 이런 초인에 대한 욕망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인을 낳고 싶다. 여기서 이제 여자에 대한 어떤 찬사가 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쭉 내려가면은 남자여 여자가 사랑할 때면 두려워하라. 사랑할 때면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자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 그녀에게 따른 모든 것은 무가치하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가 정오할 때면 두려워하라. 남자는 영혼의 바닥이 악하기만 할 뿐이지만 여자는 영혼의 바닥이 저열이라기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여자를 갖다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죠? 여기는 이제 여자에 대한 어떤 찬미입니다. 여자에 대한 폄하가 아니고 이제 찬미인데 두렵다는 것은 뭐죠? 여자가 더 강인하다는 것이죠. 여자가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강력한 것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여자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른 모든 것을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사랑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여자가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정오해도 또 정오할 때면 여자가 정오할 때면 두려워하라. 남자는 영혼의 바닥이 악하기만 남자는 이제 악한 그런 것이 있지만 여자는 열악하다. 근데 더 이제 조건이 안 좋다는 거죠. 열악하다 이렇게 하면 여자의 어떤 삶의 조건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단지 악하고 여자의 영혼은
더 열악하다. 그래서 하여튼 여자의 힘이 어떤 강인하고 이런 면들은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자가 남자가 더 강하냐 이렇게 보면 여자의 어떤 강인함 이런 거는 정말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강력한 그런 어떤 힘을 그런 행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처녀에서 이제 시집을 갔을 때 어머니가 됐을 때 그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또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은 여자들이 또 남성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자로 한번 살고 또 나이 들어서 남자로 사는 이런 두 번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혁명적인 어떤 그런 과정도 거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자기 인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라고 뭐 수백 번을 그렇게 혁명하라고도 했는데 하여튼 여자는 그런 면에서는 좀 뭐 강인함이 하여튼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니체는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사랑할 때는 결혼도 해당되겠죠. 결혼 생활할 때는 여자를 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남자들이 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남자보다도 뭔가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누구를 가장 정오하는가? 세부치가 자석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더없이 미워하는 것은 네가 나를 끌어당기기만 했지 나를 붙들어 놓을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가 정오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매력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매력이 있다 없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랑이 성공하려면은 강력한 어떤 흡입력 붙들어 놓을 만큼 강해야 된다는 거 흡입력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력 가지고는 사랑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인한 힘 이런 것들이 능력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의 행복은 나를 원한다 했다. 여자의 행복은 그가 원한다 했다. 요것도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나는 원한다. 요거는 이제 사자죠. 사자, 뭐, 나는 자기 능동성, 주동성, 뭐, 주체성 그런 겁니다. 주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인데, 여자는 그가 원한다 그러면 이거는 피동적이죠. 피동적. 뭐, 반작용 뭐 그런 건데, 니체가 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면에서는 니체의 어떤 그런, 여자에 대한 편견이 분명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니체를 그래서 니체를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보라 방금 이 세계가 완성되었다. 완전한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모든 여자는 이렇게 말한다. 요거는 또 여자에 대한 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찬반 이렇게 지금 자꾸 나누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이 장은 좀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했는데 또 여기서는 또 긍정해. 세계가 완성돼. 여자는 완전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을 하니까 세계가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감탄을 하는 거죠. 세계의 완성. 그러니까 요 말은, 이런 완전하다. 요런 말은, 니체를 완전주의자라고 했는데, 그 완전주의적 어떤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이런 완전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을 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나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는 복종 정도로 사랑에는 복종도 필요합니다. 이 그 지배 권력 의지라고 해서 뭐 권력 지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종도 자기 자신에게도 복종해야 되고 복종도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자는 이런 복종 정도 복종력 지배력과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 모순이 다 있다고 그랬죠. 지배도 복종이고 복종도 지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은 뭐 희생과 헌신 뭐 그런 책임도 했죠.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전력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완전한 세계를 또 본다는 거죠. 세계가 완성되었다는 그런 것을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 완전주의적인 어떤 그런 철학이 있는 것이죠. 근데 남자는 완전한 세계, 요런 것을 생각을 못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해서 그런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이라는 것을 완전한 세계, 완전한 자, 뭐 이런 것을 거의 뭐 상상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체는 여자에게 이제 이런 완전주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복종을 통해서 자신의 표면의 깊이를 발견해야만 한다. 표면은 여자의 마음이며 얕은 물 위에서 격렬하게 요동치는 살 것이다. 여기 이제 복종도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복종을 통해서 뭐 인간은 복종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자연의 법칙에도 복종해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진선미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게도 나름대로 복종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규율을 세우고 자기 입법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복종은 필요한 겁니다. 지배만큼이나 복종도 중요합니다. 여자는 복종을 한다는 겁니다. 여자는 복종을 하는데 표면의 깊이를, 그래서 이제 표면의 깊이, 자기 자신에 충실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복종하면서 표면의 깊이를 발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남자의 마음은 깊고 그 흐름은 땅 아래 지하 동굴, 땅 아래 동굴 속을 싸사거리며 흘러간다. 여자는 남자의 이런 힘을 희미하게 느끼긴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는 이 지금 뭐 복종 이런 게 없죠. 깊이 얘기 없고 뭐 지하로 흐르는 동굴이다. 동굴 속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는 좀 여기는 또 부정적이죠. 남자를 부정하고 여자를 긍정하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지하 동굴에서만 흐르는 그런 지하 동굴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철학적으로는 뭐 어떤 형이상 뭐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사상에 물들었다 그런 거 보면 되고, 여기는 여자는 겉으로 이렇게 얕은 물에 겉으로 드러나서 요동친다. 그러니까 더 이제 솔직하고 정직한 거죠. 자기 자신의 표면에 드러내고, 남자는 지하에서 이렇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것이죠. 쭉 내려가서 자라투스트라는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데도 여자에 대한 그의 말은 맞다. 왜냐하면 여자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 야,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여자가 그 남자는 불가능이 많지만 여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에 대한 대단한 어떤 격창이죠. 그 여자가 왜 불가능이 없는가? 왜 불가능하지 않는가? 자, 이제 감사의 표시로 작은 진리를 받으시오. 나는 이 진리를 알 수 있을 만큼 늙었지. 그 노파가 하는 얘기지만은 여자가 진리라는 겁니다. 여자는 서구에서는 뭐 진리의 어떤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 여자를 갖다가 그 어떤 지혜, 여자는 지혜라고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의 지혜, 그 앞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읽기와 쓰기에서 여자는 지혜다, 지혜. 보이죠? 여자는 지혜, 여자는 지혜 또는 진리. 그러니까 여자는 진리를 이렇게 포착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 여자에 대한 극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진리를 알 수 있을 만큼 늙었다. 늙은 여자에 대한 한한 것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여자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불가능하지 않다. 지혜의 상징. 남자는 이처럼 남자는 용기, 뭐 사자 용기 그런 걸 강조하는데, 여자에 대해서는 또 이 진리라는 이 호칭을 이제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또 좋은 얘기인데,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이게 작은 진리를 주시오 했는데, 노파의 이야기입니다. 노파가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이게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이게 구절입니다. 뭐 이런 건 정말 안 하면 좋겠다. 하여튼 그래도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에게 간다고 그런 회초를 잊지 말게. 이건 정말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폐마라고 할 수 있다.